떨어지면 국민의 70%의 자산이 부동산인데, 이게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은 경기가 또 역사이클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또 경기 하강이 급격화 시작을 하고, 급격화하다 못해서 나중에는 주가의 하락, 요런 부분들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보는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지금 좋은 게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성장률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성장률 역시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산업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자, 자동차 보죠. 전기차 될까요? 전기차 이미 테슬라랑 중국의 업체 다 뺏겼어요. 그쵸? 조선 되나요? 조선 경기 완전 어떻게 보면 말아먹었죠. 그러니까 조선 경기가, 조선의 사이클은 20년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이에요. 이제 10년 중반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경기가 살려면은 전체적인 시장 동력이 더 살아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반도체는 그나마 아직 우리나라에서 살아 있는데, 이게 지금 중국이 따라잡을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어요. 일단 건설 경기에 뭐 최악이죠. 건설 경기 최악이죠. 그 뭐 국내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혀 남는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중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주변 상황도 좀 많이 안 좋고요. 그러면은 자, 시장은 암흑기일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경우 암흑기다.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시나리오대로 되려면은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해소. 지금 결국에는 뭐가 문제죠? 중국의 부채 상환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국의 부채 상황이 문제면은, 야, 부채 상환 연장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꼭 터트릴 필요 있나요? 중국의 부채 상환 연장해주면 될 거 아니야. 미국에서. 자, 이제 좋은 시나리오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 제4차 산업혁명의 패권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잘한 게 뭐죠? 남의 기술 훔쳐다가 자기네 것처럼 만들어서 짝퉁 만들어 갖고 이게 만든 거잖아요. 미국이 그게 되게 마음에 걸리고 싫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습성들을 막기 위해서 법제화 하겠다라는 겁니다. 중국을 압박하겠다. 근데 그래서 이거를 무역 전쟁으로 촉발한 거거든요. 근데 무역 전쟁보다는, 그러니까 무역 전쟁을 가지고 촉발했는데, 사실 무역 전쟁보다는 그 안에 숨어 있는 거는 요 의미예요. 4차 혁명, 산업혁명의 패권 부분들을 본인들이 가져가겠다라는 게 일단은 그 핵심이고, 이건 그냥 겉에 있는 거죠. 무역에 대한 부분들. 사실 왜냐면은 지금 자유무역 국가잖아요. 자유무역 시대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수출 부분들이 훨씬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은 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미국에 어마어마한 흑자를 내고 있어요. 중국도 미국에 어마어마한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1, 2년 된 게 아니고 꼭 트럼프 있을 때만 됐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뭐 무역이 불리하고 강한 뭐 미국으로 만들겠다, 그건 사실상 그러니까 무역 적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무역 적자가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 이것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정책, 1대1로 정책부터 시작을 해서 본인들의 정책을 한 방에 다 포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제 단기 시장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얘기가 쭉 이어져서 이제 앞으로의 그 내년 상반기 시장에 대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체크해 두시고요. 자, 미국 시장을 볼게요. 자, 해외 나스닥 볼까? 나스닥. 야, 미국 시장은 어떤 식의 타격을 받았을까요? 야, 전혀 타격 안 받았어요. 미국 시장은 오히려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꾸준하게 올랐어요. 거의 뭐 몇 배야? 거의 뭐 한 500배? 500%? 500%? 이 정도 올랐다가 요거 조정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무역 분쟁 해결하면서 주가 요렇게 와서 요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이렇게 N자형으로 떨어지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동을 그리겠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아마도 전체적인 이 파동의 흐름은 하방으로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왜냐면 거기에 대한 근거는 금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2008년 이후에 QE3를 통해서 QE3, QE1, QE2, QE3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뿌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과연 그러니까 기업이 이렇게 5배 이상 성장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거는 결국 승수 효과 때문입니다. 승수 효과. 경제학적인 용어로 승수 효과예요. 자, 승수 효과 때문인데 가지고 있는 돈을 계속 복리로 굴리면서 주가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론 뭐 2013년도 이후에 도래했었던 4차 산업혁명의 기대를 잡았죠. 중국이. 그러니까 팡지수라고 알죠? 팡지수에서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그 회사들이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4차 산업혁명을 끌어당기면서 주가를 오버슈팅 했었던 경향이 조금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5배, 6배, 10배씩 올라간 게 아니고 한마디로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다. 반대로 또 뭐로 해석해야 되냐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얘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었는데요. 자산의 가치는 올라갔는데 돈의 가치는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달러의 가치는 올라갔다.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달러 자산을 풀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봤었는데 미국 말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말고 나머지 있는 주변 국가들 다 죽이면서 유럽도 죽고 우리 뭐 다 죽이면서 미국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달러 가치는 올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금리를 상승시키고 있다. 이건 뭐죠? 경제를 긴축시킨다. 이건 뭐죠? 통화를 다시 끌어당긴다. 이렇게 봐죠. 통화를 끌어당기면은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킨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연착륙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근거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거의 실업률이 제로에 가깝게 내려갔고
달러는 강세로 많이 가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돈이 달러 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달러로 돈 번 사람들은 그러면 이 달러로 돈 번 것을 가지고 또 다른 국가나 또 다른 환율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 가치라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비싼 자산에 머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돈이 순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급락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정도의 구간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지켜줘야지 세계 경기가 굴러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만약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분쟁이 결렬됐다 이러면은 진짜 직격탄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꼭 무역 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 문제를 건드릴 거예요. 부채 문제를 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 분쟁이 끝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근데 만약에 무역 분쟁이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봐줬다. 또는 중국이 손을 들었다. 이러면은 부채 문제가 터지지 않게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약간 제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잠깐만요. 이건 좀 지우고. 그렇다면은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분쟁이 지금 유보했잖아요. 90일 유보. 오늘 기사 보셨죠? 그래서 유보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협약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쉽게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국은 1차적으로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 본인들의 노선을 중국이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일단은 유보했지만 90일 뒤에 다시 한번 무역 분쟁 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2월이죠. 2월. 자, 2월 시장.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제가 단기 시장을 볼게요. 단기 시장, 국내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좀 제가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좀 정리를 하면서 보셔야 돼요. 예, 2번 보셔도 되시고, 그러니까 과거랑 현재랑 뭐 중국 부분들, 미국 부분들, 그리고 뭐 앞으로의 시장 흐름 부분들 이런 것들 계속 쭉 겹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연결고리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거를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2월 시장을 좀 볼게요. 우리나라.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2월 시장, 그러니까 12월부터 자, 1월 시장, 2월 시장까지는 어떨까요? 자, 개인적으로는 12월부터 1월, 2월 시장은 매우 좋다. 12월, 1월 시장 매우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내일부터 당장 무역 분쟁에 대한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있고요. 자, 기대감 첫 번째 있고요. 제가 이거 써놨는데 잠깐만요. 자, 12월 무역 분쟁 기대감. 자, 무역 분쟁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죄송해요. 지금 이 시장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부터 얘기하겠다. 그래서 2019년에는 키워드가 결국에는 이거예요.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2019년의 키워드는 경기는 하락한다입니다. 뭐죠? 경기는 하락한다. 내년 시간이 지날수록 내년 경기는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 내년도에 좀 좋은 게 좀 별로 없거든요. 경기가 하락을 하고 주가는 상승을 할 거예요. 근데 경기는 하락한데 왜 주가는 상승하지? 이런 부분들 약간 이해가 안 가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코스피의 그러니까 1.0 PBR 1.0배, 그러니까 자산을 모두 팔았을 때 주식으로 환산했을 때 PBR이 1.0의 수준이 2350 정도 됩니다. 현재는 2100이 조금 안 되죠. 그래서 절대적인 가격 구간은 낮아요. 그래서 평균으로 보통 회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상반기 때까지는 주가는 상승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중국이 질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협상안에는 나 협상 안 해!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한 번 더 폭락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 부채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협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부채 문제 때문에 협상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포치예요. 그러니까 포치라고 하거든요. 7위안을 넘기는 것을 포치라고 하거든요. 위안한 7위안을 넘길 거예요. 그러면서 부채 문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족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년 초반에 1차 대전에 2월에 있을 1차 대전에서는 중국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나중에 1차 대전 하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포기 안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이제 25%까지 늘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 금리가 아니고 저기 뭐 세금 환율 세금이랑 저거를 세금이죠. 세금을 25%까지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5%까지 늘리면서 이게 25%까지 늘리면은 위안화가 그러니까 절하가 되니까 다시 7위안을 돌파하기 때문에 연말에 있을 부채 폭탄이 시작이 되니 결국 연말 안에나 중반 안에는 중국이 손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손들지 않고 가버리면은 내년에 내후년에 금융위기는 분명히 와요. 반드시 온다라고 봐요. 그래서 중국이 결국에 2019년 안에 미국한테 항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부분들은 진짜 위기는 2020년부터 시작이 될 거고 2019년도까지는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경제 성장성은 제한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하방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방이 막혀 있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었던 PBR 기준 수준을 봤을 때는 거의 현재 0.8배, 0.78배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외환 보유고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방어할 수 있는 기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IT나 반도체, 그러니까 많이 빠졌지만 내년도에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IT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을 수 있는데 하반기가 가면 갈수록 이 체력 부분들이 계속 떨어질 거예요. 전체적인 시장의 체력이 계속 떨어지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싼 거로만 접근하기에는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IT 반도체, 하반기 때는 전체적인 시장이 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방도 낮고 상방도 낮은 시장이 2019년 시장일 거고 2020년 시장부터는 전체적인 경기가 계속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장기 하락 파동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2019년에 만약에 중국이 터지면은 금융위기가 터지는 건데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기가 계속 하강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2019년, 2020년에는 왜냐하면 아직까지 부채 문제, 그러니까 그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경제의 성장성이란 부분들이 해소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반드시 하락할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제가
말을 조금 돌리긴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의 2020년, 2019년도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키워드는 뭘까요? 뭐냐면은 북한입니다. 자, 마법의 단어가 될 겁니다. 2019년, 2020년에 북한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마법의 단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잘 풀리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지 않고 삼천 시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가 잘 풀리면은, 그러니까 북한 문제가 잘 풀리면 삼천 시대로 간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게 부족한 거는 뭘까요? 우리나라에게 부족한 거는 뭐 한마디로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도 있어요. 기업이 부실한 게 아니에요. 기업 튼튼해요. 지금 삼성전자의 PBR 수준이나 아니 PER 수준 보면 PER이 4배밖에 안 돼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 기업이에요. 대기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는 유보 현금이 어마어마해요. 다. 왜냐면은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투자를 안 하잖아요.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유보 현금은 많이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성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체 국민, 그러니까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성장성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북한이죠.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일단은 우리나라가 예전에 요때 80년대, 어떻게 보면 80년대부터 조금 더 전이죠. 7, 80년대 성장을 크게 했었던 요소,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었던 요소. 요때 이렇게 보시면은 85년도부터 해갖고 89년도까지 뭐 그냥 숫자로 보면 거의 한 800%가 올라요. 어마어마한 상승하잖아요. 이때 뭐가 있었죠? 건설붐이 있었습니다. 자, 건설이라는 건 사실 마법의 단어예요. 왜냐면 어마어마한 인력과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쪽에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방향성을 뭐 맨날 막 지금 뭐 보면은 북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 시장 경기 체력이 너무 떨어진 상황에서 아무리 일자리 정책을 하고 무슨 정책을 해도 안 통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직간접적으로 이 재정 경제부 쪽의 사람들 조금 알고 뭐 다양한 쪽의 정치권들 사람들이 얘기를 해봐도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산업이 노령화되어 있어요.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에는 미국보다 기술력이 상당히 딸린 상황에서 돈이 많은 배부른 돼진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죠. 근데 만약에 북한이라는 새로운 경제개발, 경제 모터 공동체가 생기면은 건설붐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더블업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이 성장 발전 속도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북한 문제, 그리고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잘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진 게 아니고 오히려 3천선 이상을 볼 수 있어요. 북한과의 문제가 잘 풀리게 되면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중국과 미국이 잘 풀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북한이 잘 풀리게 되면은 전 개인적으로 2020년 21년 22년 되면은 3,500선 3,000선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의 앞으로의 요 한 3년 정도가 격동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말이 좀 되게 길죠. 그러니까 스토리를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생각하기 위해서라면은 이 전제적인 모든 사건과 모든 경제적인 팩트와 이런 것들 다 이해를 하셔야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복잡한 이 거미줄 관계를 조금 더 정리해서 생각하시는 게 일단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12월, 1월, 2월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단기 시장이잖아요. 자, 단기 시장. 12월. 자, 12월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잠깐만요. 12월의 시장은 결국엔 이거예요. 지금은 그 주식들이 수급이 안 돌아요. 수급이 왜 안 돌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렇게 돈이 안 들어오지? 왜 이렇게 외국인이 빠져나가지? 왜 이렇게 기관이 팔기만 할까? 왜냐면은 기관도 외국인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시장이. 왜냐면 미국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그쵸? 첫 번째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 없잖아요. 미국 분쟁이, 그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일단 안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국내 쪽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와 연유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거래 대금도 확 줄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기회라고 봐요. 어마어마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무역 분쟁 부분들이 당장에 해소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부채 문제가 터지지 않는 한은 지금이 바닥이라고 봐요. 나중에 뭐 무역 분쟁 부분들이 잘 안 돼가지고 그게 내년 하반기까지 끌고 가서 개판 나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을 봤을 때는 2000선 살짝 깨거나 1950선이나 1900선 초반이나 그 정도까지가 하방의 맥스치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는 바닥권인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종목들은 다 쓰레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했었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보더라도 다 쓰레기가 됐어요. 왜냐면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경제 구조는 수요와 공급인데 이 수요와 공급 중에서 수요단이 너무 빠지는 거예요. 공급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가격은 당연히 계속 빠지는 거고요. 그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성과 발전성과 생태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근데 지금 그 주가는 이제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해결, 어떻게 보면 미봉책이지만 단기적으로 2월까지는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체적인 시장이 다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종목을 사느냐, 저는 일단 접근은 낙폭 과대주 중에서 이제 거래량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 이런 것들 위주로 일단 볼 거고요. 최근에도 그 징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징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좀 계속 길어지네. 그 징조 부분들을 조금 볼게요. 그리고 남북 테마가 다시 시작될 거예요. 남북 테마가 지금 그 이제 그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 공감을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에 이제 북한을 풀어주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엔사에서 이 철도에 대한 그 개별적인 제재를 풀어주기로 일단 했고, 지금 그 김정은이 남한에 답방한 것에 대해서 오케이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 1, 2월 정도 안에 북한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 부분들 좀 봤을 때는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테마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빠져 있어요. 건설주 다 빠져 있고, 그래서 이제부터 치고 가는 애들 또는 벌써부터 치고 갔었던 애들 기준으로 남북 테마를 볼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정치 테마의 태동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섹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날 때마다 1시간씩 다 특강을 할 거예요. 남북 테마 특강 1시간 할 거고, 정치 테마 특강 1시간 할 거고, 지금 앞에서 얘기했었던 97년도 IMF 때의 이야기들, 그리고 리먼 때 이야기들, 지금 현재 경제 구조 상황의 이야기들, 각각의 이 섹터별로 해가지고 1시간씩 특강을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 공개 강의로 아마 진행을 해서 녹화해서 하긴 할 건데,
지금 오늘은 되게 다 짤막하게 급하게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 봐야 되고 연구하고 그것을 적용시켜서 우리나라에 있는 시장의 방향을 생각해야 될 부분들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좀 보는 거고 정치 테마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는 아마 제가 한 3시간 정도 분량으로 녹화를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이 현재 있는 정치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50% 이하의 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다시 자유한국당의 기세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주자라고 좀 거론되는 오세훈이 올라왔고 황교안이 올라왔죠. 그러면서 오세훈과 황교안 테마주가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들로 보시면은 자,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자, 황교안주, 황교안주, 자, 황교안주 이렇게 올라갔어요. 벌써. 야, 이거 벌써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그 대선 테마는 기본이 5배, 10배예요. 기본이 5배, 10배. 자, 그러면은 바닥 대비해서 이제 150% 올랐어요. 기본이 5배, 10배인데 150% 올랐다고 무서워할 거 있나요? 그럴 게 없거든요. 이 오세훈 테마 볼까요? 오세훈 테마, 진양화학. 바닥권 대비해서 인제 딱 100% 정도 올랐어요. 인제 딱 100% 정도 올랐죠. 자, 나중에 어떤 종목이 오세훈 주고 왜 오세훈 주고 다 할 거예요. 간단하게 맛보기만 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 있는, 그러니까 야당의 자유한국당의 주자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도 있지만 내년 당장 2월에 전당대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오세훈이 입당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이슈 이벤트로 봤을 때 황교안이 이제 입당할 거예요. 그럼 황교안의 입당 이벤트가 있죠. 그죠? 오세훈이 입당을 언제쯤 했냐면요. 오세훈이 자, 오세훈이 입당이 이쯤 했어요. 입당은 이쯤 했어요. 이쯤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한 박자 쉬고 올라갔거든요. 자, 그럼 황교안도 마찬가지로 입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세훈이 입당하면서 황교안한테 손을 내밀었죠. 보수 단일 대우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황교안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권 주자에서는 유시민 주죠. 유시민이 노무현 재단에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유시민이 정치에 관심 없을까요? 무조건 있습니다. 유시민이 대권을 바라보고 그런 욕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시민이 또 경험도 많고요. 그리고 인지도도 상당히 높죠. 그래서 유시민 관련주도 상당히 눈여겨서 봐야 되고 퐁당퐁당이에요. 이 지금은 야권 인사 주식이 올랐다가 여권 인사 주식이 오르고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고 바로미터 리얼미터에 가지고 있는 이 정치 선호도에 따라서 주가가 또 퐁당퐁당해요. 그러니까 그 퐁당퐁당하면서 다 먹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이낙연 관련주. 지금 남선을님이 지금 1등주인데 웬만하면 1등주 매매를 하긴 해야 돼요. 남성알루미늄, 이월드 뭐 이런 것들, KK케미칼 뭐 이런 이유들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김부겸 관련해 가지고 뭐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여권 쪽에서는 누굴 믿느냐, 저는 김부겸이라고 봐요. 김부겸이 이미지라든지 앞으로의 정치 흐름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내후년도에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가 김부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지금 안희정이라든지 이재명이라든지 이렇게 유려했었던 여권 후보들이 전부 다 탈락을 했어요. 탈락을 했죠. 그렇게 탈락을 하면서 지금 여권 쪽에서 마땅한 인물이 없는 상황이고, 이낙연은 모르겠어요. 이낙연은 지금 요번에 문재인이 아마도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물갈이를 할 조짐이 있긴 한데 요번 차수의 총리를 갈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낙연이 워낙 잘해주고 있으니까 이낙연을 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의 그 이낙연의 행보에 따라서 이 주가가 또 요동칠 수 있고, 김부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안부 장관을 맡고 있는데 행안부 장관이 임기가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내년에 총선을 나가기 위해서 지금 뭐 지역구 돌보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김부겸도 지금 이 대권 부분들 대선에 상당히 욕심이 있고, 이 정권 자체 내 그러니까 여권 자체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김부겸 미는 쪽으로 거의 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건 약간 정치권들 쪽에서 제가 듣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뭐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거랑 조금 다르게 정치판은 조금 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김부겸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김부겸의 1등주로서는 국영GNM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중도 계파 쪽에서 유력한 주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가 유승민 관련주 1등주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정치 테마주는 당장의 12월의 키워드가 아니라 시장이 나쁠 때 가장 좋게 써먹을 수 있는 키워드이자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우리가 앞으로의 수익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계속 우려먹어서 수익을 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낼 거니까 그렇게 조금 보고 있고, 12월은 어떤 달이냐면은 대주주 과세가 그 있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면은, 자,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도 12월 달에 이렇게 하락했었던 이유가 대주주 과세 때문이에요. 일정 부분 돈을 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셀트리온을 20억이었나? 20억 이상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어떠한 지분에 있어서 1에서 2% 정도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대주주 과세로 걸려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12월 30일 기준으로 주식이 하나도, 그러니까 주식을 그 이하로 만들어야지 나중에 팔았을 때 과세 양도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12월 말쯤 되면 매도 이슈가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손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하락을 많이 하는 종목들이 꼭 12월 중순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11월 30일 이후에 이걸 다시 한번 사들이는 쇼커버가 일어나거든요. 이때 셀트리온이 그 짓을 했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금 셀트리온보다는 제넥신을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12월 달에 과세 부분들 불거지고 나서 주가가 이 한마디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전 제넥신 정도 일단 보고 있어요. 나중에 이유는 또 설명을 좀 많이 드릴게요. 지금 설명하기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작전주들이 어마어마하게 활기를 치고 있어요. 지금 보면요, 자, 뭐 STC, 그렇죠? SBI 핀테크 솔루션, 지오소프트, 이거는 뭐 오세훈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DB라이텍, 뭐 저희 뭐 매매하고 있는 네페스 신소재 다 세력들이 짜고 치는 종목들이에요. 이거 보면은 하나같이 시세를 다 높이면서 그냥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 보시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거는 스포츠 서울이나, 그렇죠? 현진 소재, 아티스, 아이디스, 리드 저희 매수한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좀 그 세력들의 개입을 하고 있거나 아니 더 할 수 있는 종목들이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12월 달은 그 정도 좀 보고 있고, 1, 2월 달은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 시장은 이런 그 시장이 좀 연장선상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방은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하방도 막혀 있고, 이런 그 테마 주장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가령 이낙연이 한마디 하면은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또
누가 뭐 이게 뭐 가령 뭐 황교안이 입당하면 거기 올라가고, 또 이제 내년에 2월에 자유한국당 경선이니까 경선 전에 경선 주자 싸움을 할 거고, 경선 주자 싸움하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앞으로의 자신이 꾸며갈 수 있는 행보, 그러니까 정책 공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오세훈이 내가 앞으로 당권을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정책 부분들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오세훈 테마주로 싹 붙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체크를 해서 공약을 할 거고요. 일단 그게 기본적이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재료를 가지고 공약을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최근에 최근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웃긴 거는 최근 들어서 상속 증여 부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다 바닥권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증이나 지금 전환사채 발행하는 종목들을 다 집어내야 돼요. 다 집어내서 가격 구간이 어느 정도 낮을 때부터 공략할 수 있는 그 공략 포인트 부분들을 다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고 시장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왔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앞으로 시장이 많이 내려왔고 어려웠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더 먹을 게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유가락 부분들 해야 되는데, 유가락은 그냥 나중에 해야겠다. 자, 일단은 그 결론을 좀 낼게요. 2018년은 너무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2018년은 뭐 개인적으로 2018년을 볼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주식을 언제부터 했냐면요. 처음에 주식을 시작을 했었던 거는 2006년도쯤에 펀드를 하나 가입을 했었어요. 펀드를 하나 가입하면서 그때부터 주식에 관심을 좀 가졌고요. 그때 요거를 겪으면서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근데 그 이후에 주가 하락하면서 제가 깡통을 2번 찼거든요. 여기서 깡통 2번 차고, 요때부터 제가 매매하면서 난 정말 천재인 줄 알았어요. 돈을 진짜 많이 벌었거든요. 이때 어릴 때. 근데 그 이후에 계속 박스였어요. 자, 요 시기 안에서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시장,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예측이 불가했었던 시장은 사실은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 역사적인 이 탄핵에 대한 부분들, 이때였죠.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2016년도 탄핵이 되면서 문재인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열리면서 이 역사의 격동 시기 안에서의 생겨났었던 뭔가 휩소일 수도 있고, 또는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그 또라이 기질 있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었던 범위 안에 있었던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겹쳐지면서 2018년은 개인적으로는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너무 힘들었고요. 지금까지 제가 투자를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깨져서 나갔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아무튼 뭐 너무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었었던 한 해의 결과가 결국엔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이 이런 시장이 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런 시장이 갈지는 사실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북 테마든 아니면은 미중 무역 분쟁이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분들이 내년에도 존재합니다. 그렇긴 하겠지만 오히려 시장에서 먹을 것들은 풍부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년에는 대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판세가 없거든요. 대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 틈이 없어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왜냐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가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경기가 표면적으로 올라갈 때는 대기업주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게 중소기업 쪽이나 아니면은
테마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거든요. 개인적으로 테마주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쪽에 상당히 자신이 있고 대선주에 상당히 자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한 해는 정말 좋은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안에 저희가 2018년도 힘들었었던 모든 그 멍해를 제가 짊어지고 나갔거든요. 새로운 그 18년 또 12월 또 시작하면서 이제 좀 더 파이팅 넘치게 진행하면서 또 큰 수익 좀 만들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좀 길었죠?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그 종종 좀 방송 좀 진행하면서요. 그 앞으로의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 상황들 좀 전달 드리면서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